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댓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클래리티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안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준이 매우 높으십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총 2개의 영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법안이 연기된 것은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올린 트윗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48시간 동안 초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요지인데 그 이유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은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다. 탈중앙화, 디파이 금지다. CFTC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SEC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스테이블 코인 보상 제도를 폐지한다. 자,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현행 법안보다 더 나쁜 결과이고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자, 먼저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그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이 법안은 시장 구조 법안 또는 규제 명확성 법안 이렇게 2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의 본질은 특정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그래서 어느 기관이 어느 법으로 해당 코인을 규제할 것이냐, 증권이라면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규제를 하는 것이고 상품이라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결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규제 명확성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특정 알트코인이 증권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법률적으로 이 하위 테스트라는 것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돈을 투자했는가, 그리고 그 돈들이 한 곳으로 모였는가, 그리고 이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그 수익이 타인의 노력에 달려 있는가. 자, 이 요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 이 증권성을 해석할 때는 여기 있는 이 4번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됩니다. 주식은 증권입니까? 그렇죠. 주식은 증권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식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수익은 전적으로 회사의 노력과 실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권성의 핵심은 타인의 노력에 기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하면 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SEC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특정 코인이 가격이 재단과 개발자의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주식의 회사와 같이 중앙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 SEC의 논리는 코인은 엄연히 개발팀이 존재하고 로드맵도 존재한다. 그래서 개발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는 네트워크가 이미 분산되어 있고 개발보다는 시장에서의 거래와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면 상품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대부분의 코인이 양쪽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SEC의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ICO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IPO 상장하는 것 같이 초기 상장사, 기업의 초기 상장의 어떤 행보와 굉장히 비슷하죠. ICO가 초기 코인 생성 시에 돈을 받고 코인을 판매했고 그 구매자가 그 행위로부터 수익을 기대했는가,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초기 코인 프로젝트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ICO 이후의 방향입니다. ICO 당시의 판매는 증권성이 분명히 있더라도 이후의 코인은 모두 시장에서 거래되고 개발의 영향보단 시장의 매매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모든 코인 업계의 희망을 등에 지고 국가기관인 SEC와 홀로 4년간 맞짱을 떴던 바로 그 회사, 바로 그 코인, 바로 리플의 XRP입니다.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는 부분 승소, 부분 패소로 결정이 났지만 결과적으론 리플의 대승리, SEC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자, 초기 리플사의 XRP 판매는 증권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투자 계약처럼 XRP를 판매하면 그 판매에 한해서만 증권이 된다.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발행자의 노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발행자의 노력에 기대서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판례가 됩니다. 네, 4년 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SEC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자, 민간 기업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이례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 이것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클래리티 법안의 초안에 반대했던 주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은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규제 명확성 법안이고 그 관할을 SEC가 하느냐 CFTC가 하느냐 이것을 구분해주는 법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CFTC의 권한 약화와 SEC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지지 철회의 이 사유에 증권성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증권성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여기서 사실상의 금지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자, 법안의 초안 어디에도 사실 토큰화된 주식을 금지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상품, 디지털 커머디티를 정의하는 문구에서 exclude, 증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토큰화 주식은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자, 토큰화된 주식은 결국 그 기초 자산이 주식이죠. 그걸 증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인 주식이 증권이니 토큰화된 주식도 증권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법에 따라서 토큰화된 주식이 SEC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해당 토큰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고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온체인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온체인은 탈중앙화된 거래소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한 자동 거래가 그리고 청산이 24시간 거래됩니다. 자, 코인은 실시간 결제와 온체인에서의 즉시 소유권 이전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토큰화된 주식이 증권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널리 인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블록체인의 특성상 온체인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경로를 허락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도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파이 금지는 코인 업계에서는 꽤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할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자동 실행, 중앙이 없이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 디파이는 기술적으로는 탈중앙이 맞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운영 주체가 있죠. 왜냐하면 재단도 존재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주체도 있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토큰 홀더 등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탈중앙화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돈이 사용자의 지갑과 온체인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중앙화인 은행의 소유 계좌, 그 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은행이라는 중앙에 있지 않고 온체인에서는 온전히 내 소유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전통 금융의 잣대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서는 이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도 누군가는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에서는 facilitate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실 디파이는 이런 겁니다. 탈중앙화된 금융 작동 방식이지만 중앙화된 운영 인터페이스는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은 바로 이 운영 인터페이스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미국에서 대부분의 디파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한편 이러한 규제에 부응할 수 있는 디파이가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결국 어쨌든 이 문구는 탈중앙 주체도 전통적 중개자로 포섭시키는 조항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보상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결정적인 지지 철회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재미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 클래리티 법안의 본질은 분명히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핵심인데, 말씀드린 대로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가리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데,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초안에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에 이 클래리티 법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아니라 지니어스 법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만 다뤘던, 스테이블 코인에만 특화됐던 법안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과 동일한 통합 인프라로 편입시키는 법안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은행과 동일한 통화 인프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거. 자,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를 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발행자를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준비금에 대해서 100% 담보를 원칙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이 담보는 현금, 미국채, T빌, 중앙은행 예치금 등입니다. 자,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테더와 서클의 USD 그리고 USDC의 발행량이 얼마나 폭증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한 것.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선 이걸 금지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당시 법안을 둘러싼 대결 구도는 이름만 들어도 살벌한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 그리고 대표적인 은행 로비 단체인 미국 은행정책연구소 BPI, 그리고 미국 은행협회 ABA, 그야말로 전통 금융을 상징하는 초대형 은행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서클사와 테더사, 그리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디파이 산업 전체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은 은행들의 직접적인 이익 구조를 침해합니다. 은행은 예금 이탈을 우려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방어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금융의 역사에서 금융 카르텔을 이겼던 세력은 없습니다. 이들은 정치인도 바꿀 수 있고 대통령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금융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법안에서 표면상 승자는 크립토 업계였습니다. 자, 그것은 당시 반미 국가들과 브릭스 국가들의 글로벌 탈달러화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탈달러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대형 수요처가 됐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채택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은행은 여기서 한 발 양보하고 당시에 실익은 조금 챙겼습니다. 자,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 이 발행사들의 이자 지급은 금지시키고 유통 단계에서의 이자는 용인한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은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지니어스 법안의 발효로 이렇게 종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이미 끝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제치고 아무 관련도 없고 관련도 없어야 할 스테이블 코인이 클래리티 법안에 끼어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은행이 유통 단계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까지도 막겠다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에서 이루지 못한 최종 승리를 클래리티 법안에서 얻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토큰화된 주식, 결국은 RWA, 실물자산 토큰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블랙록과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진출을 선언한 분야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금지. 디파이는 은행 예금 그리고 은행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제도 역시 은행의 예금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자, 결국 지금 클래리티 법안의 초안에는 모두 은행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의 초안 작성 과정에 은행들의 대규모 로비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언론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은 더 이상 SEC나 CFTC의 규제에 관할 건 싸움 수준이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권, 은행들의 예금 독점권과 크립토 업계의 달러, 코인 유통권 싸움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싸움은 크립토 업계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상황까지도 유발했습니다. 서클과 리플은 해당 법안의 초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자, 또 다른 미국의 거래소인 크라켄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싸움의 당사자인 SEC와 CFTC는 각각 기존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백악관은 기본적으로 중립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당시에 양쪽 모두로부터 막대한 선거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편도 지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에 종속된 회사가 아니고 그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립토 업계는 코인베이스를 지지할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대결 구도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클래리티 법안은 이대로 좌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법안의 마크업이 연기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은 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 배경 지식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2부에서 이 새로운 대결 구도의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추적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설계한 설계자들의 입장에서 법안을 해석할 것이고 전통금융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법안의 결과에 따라 누가 진짜 이익을 보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영상을 마치면서 이 법안의 결과와 상관없이 완전히 안전지대에 있는 코인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